혹시 늙은 사냥개의 눈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이름은 스부타이. 사람들은 나를 지옥에서 온 사자라 부르거나 징기즈칸의 무시무시한 네 마리 개 중 하나로 기억합니다. 평생 65번의 전쟁을 치렀고 단 한 번도 패배의 쓴잔을 마신 적이 없습니다. 32개의 나라를 지도에서 지워버렸고 제 말발굽이 지나간 자리엔 수백만 명의 비명조차 남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제 숨이 가빠오는 73살의 노인이 되어 뒤를 돌아보니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은 것은 정복이라는 환희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고향 대장간의 매캐한 연기뿐인걸요. 나는 1176년 우논 강상류의 우량카이 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부족은 말을 키우기보다 새를 다루는 대장장이들이었지요. 하지만 나의 탄생은 축복이 아닌 비극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세상에 내놓으며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빚덩이였던 나를 맞이한 것은 어머니의 따스한 품이 아니라 아버지가 달구던 화로의 뜨거운 열기와 색가루 섞인 거친 공기였습니다. 내 아버지 자르치우다이는 바위처럼 오만 대장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갓 태어난 나를 거친 손으로 받아들고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내 이름은 스부타이다. 몽골어로 스베는 바늘기를 뜻합니다. 실 한 올이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그 좁고 작은 구멍 말입니다. 훗날 세상은 알게 되었지요. 스부타이라는 이름은 적군이 결코 내어주지 않으려 했던 그 미세한 빈틈, 즉 바늘기 같은 전략적 허점을 송곳처럼 뚫고 들어가 천하를 무너뜨리는 자의 이름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내 위로는 큰형 젤메와 작은형 차우르칸이 있었습니다. 특히 큰형 젤메는 저와 무려 16살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띠동갑을 한 바퀴 반이나 돌아야 하는 그 까마득한 나이 차이 때문이었을까요? 형은 나에게 형제라기보다는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의 빈자리를 대신해준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형이 전장에서 돌아와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줄 때면 대장간의 매연조차 포근하게 느껴지곤 했지요. 12살 무렵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나는 홀로 숲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눈 덮인 침엽수림 사이에서 나를 맞이한 것은 고요가 아니라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내 앞 우측거리에 굶주린 늑대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놈의 눈은 텅 빈 공포 같았고 쩍 벌린 입 사이로는 선홍빛 잇몸과 허연 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소설 속 영웅들은 이럴 때 용맹하게 맞서 싸웠다 기록하겠지만 현실은 처절했습니다. 내 작은 손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들부들 떨렸고 등줄기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 옷을 적셨습니다. 늑대가 낮은 으르렁거림과 함께 도약하는 찰나 나는 본능적으로 품속에 단검을 뽑았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공포가 이성을 집어삼켰고 나는 무서워서 눈을 감고 단검을 내리꽂았습니다.
늑대의 뜨거운 피가 내 얼굴에 분수처럼 튀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그놈의 사체를 끌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피범벅이 된 채 어린 소년이 늑대를 끌고 나타나자 마을은 발칵 뒤집혔지요. 그날 이후 제 이름은 인근 부족들 사이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오죽하면 나중에 태무진 전하를 처음 뵈었을 때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내가 바로 그 늑대랑 싸워 피범벅이 되었다는 젤매의 동생이냐? 라고 물으실 정도였으니까요. 1190년 내 나이 1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미 태무진 전하의 신임을 한몸에 받던 큰형 젤매가 잠시 고향을 찾았습니다. 수부타이야, 너는 평생 쇠를 달굴 것이냐? 아니면 전하를 달굴 것이냐? 나는 그날로 망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자르치우다이는 자신이 만든 가장 정교한 칼 한 자루를 칭기즈칸에게 선물로 건네주라면서 듬직한 큰형 젤매에게 나를 부탁했습니다. 전하께서는 나를 막사의 시동으로 삼으셨습니다. 사실 말이 시동이지 거의 몸종이었죠. 유광도 비우고 차짠 심부름에 간혹 빨래까지 해드렸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조원의 영웅이자 최고의 대장인 태무진 전하를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차강사르라는 몽골의 설날에 고향에 왔을 때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저는 일부러 어깨에 힘을 주고 으스대곤 했습니다. 야, 너희가 칸에 찻잔을 만져나 봤냐? 난 매일 그분의 게르 문을 열어드리는 사람이야. 친구들의 부러운 눈초리를 즐기던 그때에 저는 그저 대단한 주인을 모신다는 자부심 하나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던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행복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칸의 막사 구석에서 장수들이 나누는 전하의 전략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차 심부름을 하며 그 대화들을 내 이름의 의미처럼 마음의 바늘귀에 새겼습니다. 남들이 잘 때 저는 숲에서 배운 새소리를 군사 신호로 쓸 궁리를 했습니다. 깃발은 안개에 가리고 횃불은 적에게 위치를 노출하지만 새소리는 자연의 일부일 뿐입니다. 먹고기 소리 하나에 1만 대군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꿈. 저는 그 비밀스러운 전략을 빨래를 널고 요강을 비우며 구상하곤 했습니다. 간혹 함께서 제가 졸고 있는 걸 보시고는 수부타이야, 너는 이 작전이 어떠냐? 라고 농담처럼 물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졸다가도 번쩍 눈을 뜨고 숲속에서 늑대를 보던 그 감각으로 대답했지요. 그러면 감께서는 이놈 봐라 하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거칠고 따뜻한 손길 하나에 제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제 몸은 어느덧 훌쩍 커졌고 팔뚝은 망치가 아닌 칼을 쥘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어느 날 칸께서 제게 날카로운 칼 한 자루를 내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요강은 그만 비우고 내 적들의 피를 받아오너라. 네, 드디어 때가 된 것이지요. 하늘귀 소년이 드디어 천하라는 거대한 가죽을 꿰매기 위해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10년 동안 갈아온 그 칼날이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휘둘러지는 그 첫 순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가장 친했던 형제가 내 목에 칼을 겨누는 기분, 혹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빼앗긴 남자의 울분을 아십니까? 많은 이가 징기즈칸 전하의 최대 정적을 자묵하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전하의 영혼을 가장 처절하게 짓밟았던 원수는 따로 있었지요. 바로 메르키트 부족의 주장 토크투와 베키입니다. 그는 전하의 아내 보르테 마님을 납치해 간 짐승이었고 수십 년간 초원을 떠돌며 우리를 괴롭힌 끈질긴 악귀였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으로 지휘봉을 잡고 그 원수의 심장을 겨누었던 그 비릿하고도 가슴 아픈 전쟁의 기록을 펼쳐 보이려 합니다. 먼저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야겠군요. 자무카. 그는 전하와 어린 시절 그들은 우농강 얼음 위에서 함께 복숭아뼈 누리를 하며 처음으로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태무진이 자무카에게 구리 복숭아뼈를 주고 자무카는 태무진에게 누르 복숭아뼈를 주었지요. 이후 그들은 화살쪽이랑 활을 바꾸며 신성한 서약인 안다, 즉 피를 나눈 형제의 맹세를 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라는 괴물은 형제애보다 독했습니다. 자무카는 3만 명에 달하는 강력한 기병을 거느리고 메르키트와 손을 잡으며 전하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1197년 드디어 전하께서 제게 명령하셨습니다. 수부타이야, 토크투와 베키가 셀렌가 강가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다. 자무카랑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내가 먼저 가서 토크투와 베키 그놈들의 씨를 말려라. 제게 주어진 병력은 고작 2천여 명의 기병. 반면 메르키트의 본대는 그 3배가 넘는 7,000명 이상이었지요. 숫자로만 보면 자살 행위였지만 저는 전하의 원한을 풀기 위해 바늘귀 같은 함정을 팠습니다. 나는 병사들에게 군장을 버리고 유랑민처럼 위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대가 지나간 자리에 일부러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낡은 인형과 부러진 수레바퀴를 흩뿌려 놓았습니다. 메르키트의 정찰병들은 그것을 보고 고웃음을 쳤습니다. 봐라, 아이들 장난감까지 버리고 도망치는 우압지졸들 뿐이다. 7,000대군을 믿고 방심한 토크투와 베키는 그날 밤 독한 마유주에 취해 잠들었습니다. 그 새벽 저는 2,000명의 정예병과 함께 빗속을 뚫고 그림자처럼 그들의 막사를 덮쳤습니다.